야마오카 소아치 대하소설.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제1권. 폭풍의 서막. 폭풍서막. 상강장팔저 1941, 1942. 작가의 말.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것이며 더 나아가 기억하는 자들의 것이다. 태평양전쟁 그것은 단순히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또 다른 세계의 탄생이었다.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들은 자신이 역사의 경랑 속에 던져진 존재임을 알았는가? 혹은 그것을 알면서도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는가? 전쟁은 악마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평범한 인간들의 두려움과 오만, 그리고 어리석음이 빚어내는 비극이다. 그렇기에 더욱 무섭고, 그렇기에 더욱 되풀이된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쟁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이 무엇이었는가를 직시하고 싶을 뿐이다. 1941년 12월 8일 새벽, 하와이의 하늘에서 첫 폭탄이 떨어지던 순간부터 세계는 달라졌다. 그 순간을 향해 달려온 수십 년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진 불꽃과 피와 눈물의 시간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이 거대한 서사 속에 담으려 한다. 야마오카 소아치, 상강장팔. 제1장. 도쿄의 가을, 동경추. 1941년 10월의 도쿄는 불안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어느 이른 아침, 육군 대신 관저 응접실에서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넓은 창문 너머로 도쿄의 가을 하늘이 시리도록 푸르게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도조 히데키, 동조영기, 육군대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서 있었다. 57의 나이에도 그의 등줄기는 군도처럼 고닫고 면도칼로 깎아낸 듯한 두상과 둥근 태안경이 그에게서 묘한 위험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강인한 외양 뒤에서 지금 그의 마음은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가카. 부관인 아카마스 소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32살의 젊은 장교로 구주 출신답게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내각 총리 대신 고노의 후미마로 근위문마 공작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음을 보고했다. 도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 멀리 우에노, 상야의 수목들 위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다. 비축 석유량, 함선 톤수, 전투기 대수, 병력 동원 시간.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다. 일본에게 남은 시간은 없다. 기다리게 해라. 짧고 굵은 대답이었다. 아카마스는 허리를 굽히고 물러섰다. 도조는 다시 창가로 눈을 돌렸다. 거리에는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보였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 국민복 차림의 공장 노동자, 가방을 든 여학생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자신들의 발밑에서 어떤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지. 도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탄식이 아니라 결의의 호흡이었다. 같은 시각, 도쿄 시내의 한 조용한 료정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외무성 국장인 야마모토 신지, 삼본신이는 낮게 놓인 오칠상 위에 놓인 사케 잔을 바라보며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로버트 크레이그가 어색하게 자세를 고쳐 앉아 있었다. 다다미 방이 미국인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모양이었다. 야마모토 상,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이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일본어는 유창했지만 발음 어딘가에 이국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워싱턴은 더 이상의 협상 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헐 장관께서는 일본 측의 최종 입장을 이번 달 안으로 받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야마모토는 잔을 들어 천천히 입술에 가져갔다. 맑고 차가운 사케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크레이그 씨,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은 중국에서의 군사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한 그것은 침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크레이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야마모토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으로 느꼈다. 외교란 결국 말의 싸움이지만 지금 이 싸움에서는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기차는 내일 위에 올라 있었고 두 나라는 각자의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항변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다. 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고 자원을 위해서는 때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유럽의 열강들이 수백 년 동안 해온 일이 아닙니까? 크레이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대화가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것을. 제2장 연합함대의 꿈, 연합함대의 몽. 히로시마만, 광도만에 정박한 연합함대 기압 나가토, 장문, 함상에서 야마모토 이소로쿠, 3본 56, 원수는 그날도 혼자 저녁을 먹었다. 함교에서 내려다 보이는 세토네해, 네호네해, 왜 물빛은 거울처럼 잔잔했다. 저녁놀이 서쪽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아래 섬들의 실루엣이 검게 잠겨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야마모토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다. 57의 연합함대 사령장관. 그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을 머릿속에서 완성해가고 있었다. 진주만. 하와이. 야마모토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젓가락을 들었다. 그는 하버드에서 유학하고 워싱턴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며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에 반대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싸워야 한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기려면 처음 1년 반 동안 폭풍처럼 몰아쳐야 한다. 그 이유는 신의 뜻에 맡길 수밖에. 야마모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미국의 공업력. 그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디트로이트의 공장들, 텍사스의 유전, 5대5의 철강.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강해지고 일본은 약해진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최초의 일격으로 미국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가? 야마모토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 우원전, 중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단단하고 과묵한 인상의 장교로 야마모토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가카, 남기동 함대의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나구모 중장이 제1항공함대를 이끌게 됩니다. 야마모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구모 주이치, 남운충일. 충실하고 용감한 장교였지만 야마모토는 때때로 그가 너무 신중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번 작전은 신중함이 아니라 대담함을 필요로 했다. 비행기 숫자는 항공모함 6척에 총 414기, 기입니다. 제로센, 영식 함상 전투기, 아카시, 구구식 함포, 텐잔, 천사남공, 포함입니다. 414기 야마모토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다. 충분한가? 아니, 이 세상에 충분한 숫자란 없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의지였다. 출항 예정일은 11월 26일입니다. 에토로후, 택착, 섬 히토카프만에서 출항하여 북방 항로를 통해. 알겠네. 야마모토는 일어섰다. 그의 키는 작았지만 그 자리에 서면 이상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계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무언가였다. 우가키, 자네는 이 작전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가? 우가키는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침묵이었다. 성공 확률은 60%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재앙입니다. 야마모토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토 내의 밤은 조용했다. 그러나 이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하와이 오아후 섬, 진주만 해군기지. 같은 날 밤, 그러나 날짜 변경선 너머의 다른 시간, 태평양 함대 사령관 허즈번드 킴멜 제독은 늦도록 사무실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60을 앞둔 그는 해군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으로 불렸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 그러나 운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제독, 워싱턴에서 온 전문입니다. 당직 장교가 서류를 건넸다. 킴멜은 돋보기를 쓰고 문서를 훑었다. 일본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고는 없었다. 어디를, 언제를, 어떻게. 킴멜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열대의 밤바람이 들어왔다. 야자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주만의 밤은 평화로웠다. 밖에서는 수병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두의 정박한 함선들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일본인들이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그것은 독백이었다. 킴멜은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 스스로도 어딘가 불안한 것을 느꼈다. 설마라는 말은 역사의 어느 비극에나 등장한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왜 생겨났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안다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태평양은 광대했고 일본 해군의 위치를 추적하는 일은 어둠 속에서 고양이를 찾는 것과 같았다. 킴멜은 창문을 닫고 다시 서류 더미로 돌아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가 맴돌고 있었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제3장 결단의 날들, 결단일 10월 16일, 고노의 내각이 총사직했다. 그 소식은 빠르게 도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관청가의 관리들, 은행가들, 신문기자들, 군부의 장교들 모두가 다음을 예감했다. 후임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이름이 결정되는 순간 일본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었다. 천황 히로히토, 유인은 국내 대신을 통해 여러 중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온건파는 해군대장 출신의 요나이 미스마사, 민해광정, 나 외무관료 출신을 원했다. 그러나 군부는 이미 자신들의 후보를 정해놓고 있었다. 도조 히데키. 그 이름이 낭독되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고 당시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은 훗날 증언했다.
어떤 이는 안도했고 어떤 이는 절망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 도조 자신은 놀랐다. 진심으로. 그는 자신이 육군 대신으로서 내각을 흔들고 전쟁을 향해 압력을 가해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그 결단을 내려야 할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 천황의 명을 받고 배알 한자리에서 도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 은 백지로 돌아가 다시 검토하라. 백지로 돌아가라. 그것은 9월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대미 전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미였다. 천황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황은 군부를 통제할 힘을 이미 잃었다. 이 역설 속에서 도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조는 관저로 돌아와 서재에 홀로 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수십 년의 군인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주의 겨울 들판, 중국의 황토길, 인사불성이 된 부하들의 얼굴.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확실히 지옥이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가? 굴복은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이다. 도조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대미 교섭의 기한을 11월 말까지로 정한다. 그 이후에는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 그렇게 역사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 무렵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름은 후지타 겐조, 등천원 3, 전직 외교관이었다. 그는 젊은 날 미국과 유럽에서 근무하며 세계를 보았고 지금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한가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혹은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매일 오전 후지타는 라디오 앞에 앉아 뉴스를 들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세상과의 접촉이었다. 요즘의 방송은 중국에서의 황군, 진격 소식과 대미 외교의 진전, 정확히는 지연에 관한 소식으로 채워졌다. 후지타의 며느리 사치코가 차를 가져왔다. 아버님, 오늘 뉴스는 또 어떻습니까? 안 좋다. 후지타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사치코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전쟁이 날까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국화는 피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꽃이 지고 나서야 그 향기가 더욱 진해지는 것처럼 어쩌면 역사도 그런 것인지 모른다. 전쟁이 나면 내 아들은... 사치코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 요이치는 해군 항공대 소위였다. 26, 어린애 같은 웃음을 가진 청년. 전쟁은 난다. 후지타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고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그것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이미 멈출 수 없는 물살이 생겼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사치코는 두 손으로 차잔을 감쌌다. 마치 온기라도 붙잡으려는 것처럼. 아버님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놀라운 대답이었다. 사치코는 눈을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눈에 흔들림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문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무엇을 선택하는가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가. 제4장 북방의 파도, 북방파도. 11월 26일 에토로우 섬의 새벽 바다는 회색이었다.